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어, 요새 추위가 절정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 나가면 칼바람이 막 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 많이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 추우면은, 그러니까 특히나 허리 건강에 관련돼서 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보통 우리가 추우면 몸이 긴장이 되게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장이 되게 되면은 몸에 따른 체성 감각, 위치 감각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낙상이 생기거나 허리가 더 아파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우리가 재활에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결국 안 아파지려면 몸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몸이 안 아파지거든요. 근데 추운 세상에서는, 추운 환경에서 몸을 자연스럽게가 움직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몸을 좀 따뜻하게 내복이라든지 그런 것들 입으면서 몸을 좀 따뜻하고 부드럽게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게 허리 건강을 관리하신 데는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삼민오분이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질문을 답하면서 제가 오늘 방송 주제인 코 강화를 통한 그 디스크 예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민오호 님이 질문 주셨네요. 허리가 아플 때는 쉬운 게 좋은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 항상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게 그러니까 전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성 통증일 땐 무조건 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허리를 다쳤는데 내일 움직이는 건 좋지 않겠죠? 근데 만성 통증 있는 경우에는 아플 때 쉬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래 아플 때 쉬라고 해서 계속 쉬다 보면은 활동량이 줄어들면 더 아파지거든요. 만성 통증에서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좋고요. 급성 통증에서는 쉬는 게 좋은 겁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상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프다는 말 자체도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신경성 통증도 있고, 신경성 통증 중에서도 신경이 실제로 지금 눌려 있을 때 생기는 통증도 있고, 신경은 지금 눌려 있는 건 아닌데 신경이 과민해져서 생기는 통증도 있거든요. 그럼 이 아프다는 말 자체가, 신경이 과민해서 생기는 통증은 오히려 아플 땐 통증을 더 못 느낍니다. 움직일 때는 오히려 통증을 더 못 느낍니다. 이럴 때는 몸의 감각을 끌어올리는 종류의 운동을 자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통증을 더 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조직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쉬는 게 좋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단순한 질문에도 되게 많은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통증의 성격이나 원인에 대해 잘 이해하셔야지 현명한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많이 주시네요. 제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보면은 바람결에 님이 질문 주셨네요. 사진을 찍어 보니까 디스크가 좀 튀어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많이 아프진 않은데 이런 경우도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MRI는 순간을 찍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지 동작에서 찍죠. 근데 우리는 정지 동작에서 아픈 게 아니라 움직일 때 통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튀어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튀어나와 있는 것 자체가 꼭 통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꼭 알아두셔야 될 게, 통증은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생기는 거지 상태가 꼭 나쁘다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조직이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더라도 추가로 더 망가지지 않으면 통증이 생기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조직이 망가져 있는 상태라면은 더 나빠질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아플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인 건 맞지만, 조직이 망가져 있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통증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체나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수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어떤 의미냐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으면 아플 확률이 높다, 통증을 일으키기 위한 위험 인자라는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봐도 세상은 확률적으로 분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튀어나오면 아프다, 이런 식의 단선적인 연결은 가능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통증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MRI 정보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디스크가 좀 튀어나온 경우도 이게 전체적으로 늘어져서 디스크가 좀 튀어나온 경우라면은 이건 퇴행성으로 늘어진 거고 상태의 변화도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이거는 만성적인 퇴행이기 때문에 뭐 어떤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별로 없는 게 맞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좀 튀어나와 있는데 한 곳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으면은 좁은 영역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이건 급성으로 뭐 주변 조직이 그러니까 손상된 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의 테두리가 급성으로 찢어져야지 한쪽만 볼록하게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평탄화가 돼서 둥그랗게 넓적하게 바뀝니다. 원이 뾰족한 작은 동그라미에서 큰 반지름을 가진 넓은 원의 일부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좀 튀어나왔더라도 디스크가 튀어나온 모양에 따라서 이게 급성의 변화니까 좀 쉬어야 될 수도 있고, 이게 좀 넓적하게 넓은 변화라면은 이거를 뭐 좀 완성적인 변화로서 감지하고 뭐 지금 어떤 처치의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환자분 이런 식으로 이게 좀 튀어나온 것도 되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디스크가 원래 껍데기는 살아 있으면 한 번 늘어난 상태에서 한 번 더 늘어난 상태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막 많이 아프진 않은데 이런 경우도 치료를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럼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거는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하는 건 병원의 의료보험상에서 의사들이 하는 건 다 치료가 맞죠. 치료가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치료가 맞는데 우리가 뭐지? 타이레놀을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는 거는 그러니까 감기 걸렸을 때 타이레놀을 먹는 것도 치료입니다. 치료인데 대증적 치료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와 근본적인 치료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많이 아프지 않은데 통증을 더 줄이기 위한 치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통증을 더 줄이기 위한 치료라는 단기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라고 통증을 느끼는 건데 내가 뭐 할 때 더 아픈지를 잘 판단하셔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활용하시는 걸로 충분하고, 이거는 오히려 본질적인 치료에 가까운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맞고 약을 먹는 것만이 치료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대증적인 치료는 불편감을 완화해 주는 거고요. 이게 과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대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할 때 더 아픈지를 찾아서 그 동작을 안 하거나 그 자세를 잘 고쳐서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식의 자기 방어를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통증을 못 느끼면서 그 행동을 계속하게 만들어서 허리를 더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것에서 통증을 없애는 것만이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원칙적으로 환자분한테 필요한 치료는요.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면요. 이게 퇴행성 변화,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일부분만 조금 튀어나온 거면은 그러니까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면은 근데 많이 아프실 거니까 맞지 않는 거고요. 막 많이 아프지 않으면서 튀어나오면 이건 퇴행성 디스크가 변하신 거거든요. 그럼 연세를 감안해서 전체 MRI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건데 환자분이 허리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내 허리의 변화가 진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서 생활 습관을 고치고 필요하다면은 재활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라고 자꾸 오해를 일으키시니까 재활이나 생활 습관으로 이 허리의 퇴행이 진행하지 않게 막아야 하는 게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는 필요 없고 이 허리의 퇴행을 막기 위한 생활 습관을 개선을 위한 재활 훈련, 인지 훈련 같은 것들은 치료로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브스토리 Y3키님 질문 주셨네요. 얼마 전에 담 걸린 것처럼 옆구리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갔더니 엑스레이 찍자고 해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렇게 사진 찍어야만 하나요? 근유한제만 처방받아서 먹으니 괜찮았는데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떤 때인지 궁금해요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보통은 어차피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곳에서 하는 건 크게 봐서는 한 두 가지 크게 봐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통증을 줄일 것이냐, 통증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은 근본적인 상태의 개선을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생활 습관 개선은 대부분의 실제 병원에서는 이 얻기가 어렵고, 저도 저희 병원을 달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병원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혼자 깨달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의사가 깨달음을 도울 수 있는 면담이나 신체적 활동을 지도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통증을 줄일 것이냐, 진통제 치료냐, 아니면은 진통제 계열의 치료냐, 아니면 근본적인 치료, 수술적으로 상태를 개선할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환자분께서 내 상태가 어떤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전 환자분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엑스레이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냐면은, 디스크가 전반적으로 디스크의 높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디스크의 높이도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체 디스크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전체 디스크 상에서 한 부분만 좁다면은 한 부분의 퇴행이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허리의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허리뼈가 흔들리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퇴행이 어느 정도 왔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허리 진료를 볼 때 엑스레이를 굳이 환자분이 그러면은 제가 왜 아픈 것 같을지, 어디가 불편할 것 같은지를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라도 있어야지 약간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지, 엑스레이가 없으면은 환자분이 하는 말에 전적으로 환자분이 하는 증상의 의사를 의사가 의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설명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환자분들께서 자기 증상을 잘 설명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정도는 찍고 진료 보시는 게 환자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 의사로서도 좀 더 환자분한테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허리가 불편해서 진료를 가신다면은, 환자분께서 나는 엑스레이가 그냥 진통제를 먹고 싶은 생각에 가시는 거라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 약국에서 자가로 진통제를 사 드시는 거랑 큰 차이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환경에서는 저는 엑스레이 정도는 찍어 보시는 게 환자와 좀 더 가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혹 만성 않으시고 오래된 엑스레이도 있으면은 그냥 약 처방 드리기도 하고 통증 치료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보다 권장할 만한 거는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를 보고, 환자분들은 제가 환자분들 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안 아픈 걸 사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은 의사사자가 스승사자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의 의사가 그런 역할을 사회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의사한테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실은 병원에서 하셔야 되는, 실질적인 환경에서는 실은 매우 어렵긴 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을 먹고 진통제를 처방받고 주사를 맞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질환 상태를 잘 이해해서 내 몸을 어떻게 안 아프게 내가 다스릴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시는 게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받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님이 또 질문 주셨네요. 최근 필라테스 하면서 어깨도 펴지고 등도 좀 펴진 것 같아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보다 허리는 좀 나아집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필라테스 하면서 어깨도 펴지고 등도 좀 펴진 것 같아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스트레칭이나 어떤 운동을 통해서 저절로 어깨도 펴지고 저절로 등도 펴질 수 있으면 몸의 밸런스가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활동을 통해서 어깨도 저절로 펴지고 등도 달리기를 해도 이런 효과가 생기고요. 줄넘기를 해도 이런 효과가 생기고요. 수영을 해도 이런 효과를 해도 생기고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도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억지로 어깨를 펴고 억지로 등을 펴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통해서 몸의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등도 펴지고 어깨가 펴져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허리 건강에 절대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가
앞으로 5도 숙이고 산다고 쳐 볼게요. 5도 숙이고 살면은 우리가 걸을 때 허리에 떨어진 힘이 약간 더 증가하겠죠. 한 5% 한 3%만 증가하다고 칠게요. 3% 증가한 상태로 우리가 하루에 수천 번 아니 수만 만 번 이상 몸을 꼭 걷거나 자세를 굽히고 피거나 할 거예요. 우리가 만보 걷기를 한다고 치면은 체중 이동이 걷는 동안만 만 번 있는 거고요. 그럼 체중 이동 우리가 만보 걷기 하기 전에도 우리 걸어 다니잖아요. 앉았다 일어섰다 하고 몸을 숙였다 폈다 합니다. 그럼 하루에 수만 번을 허리에 떨어진 하중이 변하겠죠. 자기 전 체중이 달려 있는. 이거에서 자세가 약간 더 나쁜 자세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게 하루에 만 번, 한 달에 30만 번, 1 년에 300만 번, 10 년이면 3천만 번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협착증이 생기시는 겁니다. 아파서 생기시는 게 아프다고 못 느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저절로 자세가 바르게 돼야지 뻣뻣하게 자세가 바르게 된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움직일 땐 우리가 아픈 건 움직일 때 아픈 겁니다. 근데 정지 동작에서 힘을 줘서 억지로 그 자세를 만들면은 그 자세는 움직이는 동작에서 유지가 안 됩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겉근육을 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체 활동 등을 통해서 속근육에 대한 인지가 좋아지고 겉근육과 속근육에 대한 밸런스가 좋아지면은 저절로 자세가 발라지고 이 저세로 자세가 발라지신 분들은 활동할 때도 바른 자세로 활동하시게 되세요. 활동할 때도. 근데 정지 동작에서 자세를 바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활동할 때는 자세가 발라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님이 하신 이런 접근 방법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이런 분들도 가끔 실수하시는 게 그런 운동을 했더니 자세가 좋아졌더니 힘을 줘서 자세를 더 바르게 하려고 하세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몸에 부담만 더 들어가서 전체적으로는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요가라든지 태극권이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동작을 통해서 몸의 균형이 저절로 좋아지게 하는 게 허리 건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음. 아 평소처럼 님 그 뾰루지 피부과 가셔야 되지 요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심 님이 질문 주셨네요. MRI, 엑스레이상 디스크도 없고 협착도 없다고 합니다. 신경통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근육통이라고 합니다. 허리가 아픈 지 2 년이 되어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설명드릴게요.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다 협착이랑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협착이랑 디스크가 있으면 허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보통은. 협착이랑 디스크가 있으면은 허리가 아플 위험 인자가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통증은 뭐냐면은요. 대부분의 통증은 우리가 배에 힘 빼고 20대 허리가 멀쩡한 MRI상도 허리 깨끗하고 허리가 멀쩡하신 분들도 배에 힘을 빼고 물건을 들면 허리가 아프겠죠. 그럼 이분은 협착도 아니고 디스크도 아니겠죠? 맞습니다. 그런 통증이 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협착도 신경이 눌려서 아픈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협착의 결정적인 증상은 뭐냐면요. 허리가 저절로 허리를 피고 똑바로 못 서시는 분들은 이건 별로 아프지 않지만 협착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협착증에서 대부분의 통증은 신경이 눌려서 아파지는 부분은 밑에 약하게 깔려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뭐냐면은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허리를 부드럽게 못 움직이면서 허리에 충격이 가서 아파진 요소가 대부분입니다. 즉 협착이랑 디스크가 직접적으로 신경을 누르니까 신경이 눌려서 내가 아픈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엑스레이상 디스크도 없고 협착도 없다고 하시는데 MRI가 찍었으면은 신경통도 아니고 신경통이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확실한데요. 그게 근육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통은 신경통이 아니란 의미에서 그냥 근육통이라고 설명하신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환자분들한테는 환자분들이 신경통, 근육통이라는 용어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관절 자체의 마찰적 통증이라든지 전이통이라든지 뭐 통증이 예민해서 생긴 통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환자분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증의 종류가 신경통, 근육통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진료 시간에 신경통이 신경에 눌려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신 거지 그게 그냥 근육통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한 건 아닙니다. 이게 보통 대화 기법 자체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실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나면 환자분들이 근육통에 대한 해설을 읽어 보시면은 내 증상이랑 안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신경이 직접적으로 눌려서 생긴 통증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시는 정도가 맞는 거고요. 허리가 아픈 지 2년 다 돼 가시면은 결국 이거는 생활 습관에서 허리가 계속 망가지는 요소가 있다는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대부분은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나는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허리에 충격이 많이 떨어진 요소가 생활 습관에 녹아 계신 겁니다. 뭐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제 책 나오면 책 한번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허리가 이런 식으로 아픈 겁니다. 신경이 눌리고 협착이나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도 협착이랑 디스크가 있지만 협착이랑 디스크가 직접적으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통증은 일상생활에 그렇게 많이 호소하지 않으세요. 많이 호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고 생활 습관에서 허리가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하실 수 있을지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작 같은 걸 연습해 보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가벼운 필라테스, 요가, 뭐 태극권, 가벼운 천천히 걷는 슬로우 워킹, 슬로우 러닝 이런 것들은 환자분한테 다 도움이 되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많이 주시네요. 생각 많은 반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잠버릇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한쪽만 꼭 집어 아플 때가 많아요. 자고 일어났을 때 아픈 허리는 잘 때 약간 구부려서 그런 거예요. 약간 한쪽으로 구부러져 자는 거 좋아해요. 요것도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아침에 더 아픈 이유는요. 아침에는 코어가 약하신 분들이 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배에 힘 빼고 물 걸으면 아프다 그랬죠, 제가.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코어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어설 때도 언제나 그러니까 제가 선행수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팔에 물건을 들 때 0.03초 정도 빠르게 복행근이 미리 수축을 합니다. 우리는 못 느껴요. 우리가 미리 수축하는 걸 못 느끼는데 생각해 보면 되게 당연한 게 사람의 머리랑 팔은 몸에 앞에 붙어 있고 척추뼈는 뒤에 있어요. 근데 속근육에서 배에서 안 받쳐주면은 머리랑 팔의 무게 때문에 사람은 서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배 근육에서 팔에 힘을 쓰기 위해서도 몸통을 안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이게 불수의근이라는 의미랑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조건 반사처럼 이게 몸이 움직이거든요, 실은. 이걸 우리가 못 느낍니다. 이걸 못 느끼는데 이런 식으로 코어에서 선행 수축하는 능력 떨어진 경우, 코어 인지가 떨어지신 분들이 이런 일들을 자주 생깁니다. 근데 이게 잘 때 자세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침대 같은 걸 비싼 걸 구입하시고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실은 그게 아니고요. 몸의 균형감과 코어에 대한 인지가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아까 필라테스, 요가, 수영, 슬로우 워킹, 슬로우 러닝, 스트레칭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서 꾸준히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한 달만 하면 한 달에 2 주만 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 줄어드는 게 느껴지십니다. 이거를 비싼 의료기기 사서 낮에 지지고 비싼 침대를 사서 해결하려고 하시면은 해결이 잘 안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네,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또 아이고 너무 영광입니다. 질문 너무 많이 주시네요. 허리가 마음 편한 하루님이 질문해 주셨네요.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다니면 편한데 똑바로 펴면 오히려 더 아파져서 허리가 계속 더 숙여집니다. 생각 많은 바님 질문은 끝났고요. 마음 편한 하루님의 질문을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앞으로 숙이고 굽히고 다니면 편한데 똑바로 펴면 오히려 더 아파져서 허리가 계속 숙여집니다. 어쩌죠? 이게 바로 협착증의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꼭 MRI 찍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슨 뜻이냐면은요. 협착증은 아픈 병이 아니라 신경이 눌리면 직접적으로 허리를 못 피게 됩니다. 허리를 피면 신경이 더 눌리게 되니까요.
근데 이 통증이 별로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걸 못 느끼고 저절로 그냥 꾸부정하게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협착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은요. 이걸 한 개 이상 못 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허리를 많이 숙여야 편해지는 정도가 되시면은 이제 그 이상으로 허리를 피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럼 허리가 피면은 양쪽 엉덩이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허리가 또 숙여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 통증이 커서 문제가 아닙니다. 통증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요. 몸의 균형 감각이 절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다녀보시면 아시죠. 허리 숙이고 몸의 균형 잡으려면 균형이 잘 안 잡히거든요. 허리를 숙이고 걸으려면 몸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요. 낙상은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 몸을 빠르게 노화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시고요. 몸이 흔들리면 똑같은 거리를 걷는데 체력 소모가 커집니다. 근데 똑같은 거리를 움직이는데 체력 소모가 커지면은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몸이 늙어버리게 됩니다. 몸이 늙어버리는 게 무슨 문제야? 그냥 나이 들면 당연히 늙는 게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60대에도 80대 몸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요. 80대에도 60대 몸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몸을 쓸 때 체력 소모가 똑같은 동작을 할 때 체력 소모가 적으신 분들이 오래 삽니다. 똑같은 동작을 할 때 체력 소모가 적으신 분들이 덜 늙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덜 늙어야 안 아픕니다. 덜 늙어야 안 아픕니다. 환자분들이 제가 환자분 자주 드리는 말씀이 통증을 쫓아서 안 아프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면 통증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오래 살려고 노력할 때 통증이 없어지는 게 맞아요. 이게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려요.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따고 싶은데 오늘 시세를 열심히 보고 아무리 투자를 해도 돈을 딸 수가 없습니다. 추세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오늘의 시세도 봐야지 추세적인 방향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니까 그거에 무관심하게 오늘의 통증에만 집중해서 오늘의 주가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은 패가망신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통증은 중요한 게 맞지만 통증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통증 전체의 방향성, 이 통증이 생긴 이유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 통증에 의지해서 생기는 거는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별로 진화하지 않았잖아요, 옛날보다. 그러면 우리가 통증에 의지해서 해석하면 원시인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통증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그게 아니라 현대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거를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지 통증에 휘달리는 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책에도 소개하고 있지만 인지기능 재활에서는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은요. 재활을 제대로 하려면 인지기능 치료에서 뭐가 나오냐면 재활을 제대로 하려면 통증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지 재활이 제대로 된다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재활 허리 치료하고 나면은 이거 되게 많이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울증도 우울해하지 않아야지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 환자들은 그 우울증 때문에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치료를 해도 극복이 안 돼서 자살이나 그런 걸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 생각의 고리를 끊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게 몸을 잘 쓰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걱정을 안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걱정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마음 편한 하루님은 병원 가서 MRI 꼭 찍어 보셨으면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단순 노화로 허리가 숙여지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으세요. 근데 단순 노화로 허리가 숙여지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저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협착 때문에 저런 상태가 되시는 분들은 감압을 하시고 재활 운동을 하시면 허리를 똑바로 펴시고 저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몸의 노화를 촉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덜 늙게 만들기 위한 시간과 금전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전 치료할 때 환자분한테 말씀드립니다. 환자분이 재활을 제대로 하시건 돈을 버는 거라고. 걷는 자세가 좋아지고 보행 속도가 좋아지시면은요. 실제로 수명이 늘거든요. 그럼 병원 갈 일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병원 갈 일이 확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개인적인 경제적이나 건강에 모든 면에 도움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한 하루님은 이런 게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꼭 병원에서 MRI 검사해 보시고 필요하다면은 협착증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어 감압술 유제 치료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소원린 님이 질문 주셨네요. 허리 디스크성 통증으로 아래는 생식기까지 위로는 등을까지 어깨까지 화끈거릴 수가 있나요? 보통 별개인가요? 6년째 한쪽 엉덩이 생식기 다리까지 타고 도는 정식이 24시간 있는데 디스크 주사엔 반응이 없어요. 정신병은 아닌데 너무 답답해요. 선생님 조언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무거운 짐 들고 나서부터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아프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감각신경 손상 내지는 신경이 예민해진 걸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은 환자분들은 이 신경이 예민해진단 말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이게 근데 신경이 예민해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통증에 민감해지고 신경성 통증이라 만성 신경성 통증이라고도 부르고 뉴로패시픽 페인이라도 부르기도 하는데 뭐 아무튼 신경이 예민해진 거라 그냥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프면 움직일 때 더 아파요. 그렇겠죠. 우리가 아픈 부분을 느끼는 건 사지잖아요. 뇌가 아니잖아요. 아픔을 느끼는 것 자체는 사지잖아요. 그래서 사지에 진짜로 문제가 있다면은 그 부위에 힘이 더 떨어질 때 더 아프고 힘이 덜 떨어질 땐 덜 아파야겠죠. 상처를 비비면 더 아프고 상처를 안 비비면 덜 아파야겠죠. 그럼 환자분이 만약 허리 쪽에서 문제가 생기신 거라면 허리에 힘이 더 들어갈 때 더 아프고 힘이 덜 들어갈 때 덜 아픈 요소가 있어야겠죠. 근데 24시간 비슷하게 아프시면 그거는 신경이 그냥 움직이는 거 관계없이 신경 자체가 예민해져서 아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뇌의 병과 뇌의 문제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은. 왜냐하면은 신경이 예민해지면 팔다리에 내려온 신경도 결국 뇌랑 연결된 거잖아요.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 그래서 신경에 대한 통증이 이렇게 과민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통 이거는 환자분은 허리에서 근데 이걸 디스크성 통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설명 들은 적이 있으신 거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성 통증으로 사료되는 상황이 맞으실 거예요. 맞으실 거고 그럼 이 디스크가 신경을 과민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 이 과민해 버리는 통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요. 보통 필요한 건 항우울제랑 신경성 통증 완화제는 필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정신병이라고 하면 되게 하시는데요. 만성 통증은 뇌에서 들어가서 프로세싱을 할 때 우울증이랑 처리하는 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환자라는 게 아니라 정신병이라는 게 아니라 만성 통증은 우울증이랑 뇌의 회로를 비슷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항우울제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항우울제 같은 걸 좀 쓰셔 가지고 통증의 고리를 끊어야지 점점 더 그 부분에 예민하게 집중을 하기 시작하시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뇌가 계속 그 아픈 부위에 신경을 쓰면 그 부위가 아픈지 안 아픈지 점점 더 신경을 쓰겠죠. 그럼 신경이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그럼 점점 더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마취 통증에서 극단적으로는 특별한 병변이 없는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걸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예민해지면 그런 경우까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은 보통은 항우울제 치료를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허리 디스크 상태는 어떤지 MRI도 한번 찍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 것에서 특별한 전체적으로 디스크가 특별히 더 악화되셨으면은요. 실은 움직일 때 더 아픈 요소가 많이 나타나셔야 돼요. 움직일 때 더 아픈 요소가 많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디스크가 계기가 된 거긴 하지만 신경이 예민해진 병이라고 선생님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우울제 치료랑 같이 몸의 체성 감각을 끌어올리는 훈련을 합니다, 보통은. 균형 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들이 이런 통증을 상당히 많이 완화합니다. 이를테면 태극권 같은 것도 좋고요. 태극권 같은 것도 좋고 움직이는 명상, 태극권 같은 거 좋고요. 호흡을 조절하는 그런 훈련도 도움이 되고요. 인지 기능 재활을 하시는 그런 쪽의 치료를 좀
하시는 분이 인지기능 치료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런 쪽에서 재활 운동, 재활 치료를 좀 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기는 디스크였지만 디스크성 통증이었지만 그 계기가 그거였다 해서 지금 현재 그걸 디스크성 통증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되시는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제가 이제 부족한 대답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크릿 정원 님이 질문 주셨네요. 오늘은 질문을 최대한 제가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마다 찜질이 나은지 파스가 나은지요? 보통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뭐 찜질이랑 파스가 왜 안 아파지는 거냐면은요. 온열 치료 뭐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환자분이 좋은 거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찜질이랑 파스를 했을 때 왜 안 아파지느냐? 통증을 직접적으로 못 느끼게 해 주는 요소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몸이 이완이 됩니다. 화끈한 느낌을 받아서 몸이 이완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뜨거운 걸로 지졌을 때 몸이 이완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통증 치료해 보면 다 아실 텐데 아프신 분 아는데 아프면 몸이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면 더 아파지거든요. 긴장을 풀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파스를 바르면 좀 화한 느낌이 나면서 긴장이 풀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파스의 성분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긴장 완화 효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온열 치료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이유가 찜질을 선호하시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이게 긴장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뜨뜻하게 지지면은 그 부위에 그 긴장이 좀 풀리잖아요. 그럼 긴장해서 더 아팠던 부분이 풀리기 때문에 덜 아파지는 요소가 크거든요. 고로 찜질이나 파스보다 몸의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시는 훈련이 되시면은 이게 인지기능 재활이거든요. 재활이 되시면은 뭐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대로 님이 그대로 좀 질문 주셨습니다. 코어 키우려고 플랭크랑 스쿼트 많이 하는데 이런 운동하다가 무릎도 다치고 등에도 힘을 많이 주나 싶어서 집에 혼자 하다 말다 하게 되는데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게 좋겠죠? 혼자 해서 자세가 잘 나오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불편하신 분이 아니시면은. 근데 그러니까 코어를 키우는 거 그러니까 스쿼트나 플랭크의 핵심은 자세가 최소 80% 이상은 나오시는 분이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거의 완벽하게 자세를 나오는 동작만 하면 어떤 운동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가 거의 웬만큼은 나와야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플랭크를 말씀을 드려 볼게요. 플랭크는 원래 속근육에 힘을 탄탄하게 잘 주는 상태에서 겉근육에도 힘을 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근육과 겉근육을 연결하는 겁니다. 속근육과 겉근육을 연결하는 건데 플랭크 자세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억지로 플랭크를 하면은 속근육에 힘을 빼고 겉근육만 가지고 다 버텨버리세요. 그럼 완전히 다른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랭크 자세를 취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속근육에 힘이 좀 들어가지게 되기 때문에 플랭크가 코어 운동인 거거든요. 근데 이 자세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내 코어가 플랭크 자세를 감당할 만큼의 힘도 없는 겁니다. 이제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연습해서 끌어올리는 거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습을 끌어올리면 끌어올려지지가 않고요. 스쿼트 같은 경우는 이거 올바른 자세라는 게 실은 상당히 어려운 운동입니다. 피트니스나 요가나 하시는 분들 스쿼트 자세가 완벽하게 나오는데 3개에서 6개월 걸립니다, 보통. 그래서 다른 운동이 능숙하지 않으신 분이시면은 스쿼트가 좋다고 하는 스쿼트에 바로 도전하시기보다는 세미 스쿼트, 벽에 등 대고 하는 스쿼트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세미 스쿼트를 제대로 하려면은 하는 자세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풀 스쿼트를 하셔야지 풀 스쿼트를 완벽한 자세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맞아요. 근데 코어가 약한 사람은 절대로 풀 스쿼트가 완벽한 자세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 결과를 뒤집는 겁니다. 스쿼트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허리가 좋아요. 그거 맞는 말인데 코어가 약하신 분들이 스쿼트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요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선생님 혼자 운동하시면은 핸드폰 같은 걸 한번 찍어 보세요. 내 자세가 강사가 보여주는 자세랑 얼마나 비슷한지. 내가 봐서 비슷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잘 모르겠으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거보다도 순하고 좋은 운동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늘 강의 주제랑도 비슷하지 강의하겠지만 코어 강화가 별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코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강화가 필요한 경우는 강한 파워를 낼 때만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스포츠 선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은 코어를 강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수준에서 안 아프게 하는 데는 코어를 부드럽게 잘 인지해서 사용하는 훈련이 더 필요한 거지 강화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디스크를 보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왕자 근육도 2차 코어긴 해요. 껍데기 코어긴 한데 그거 강화되면 왕자에 힘이 들어가면 허리 디스크의 압력 높아지겠죠. 여러분 왕자 근육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게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에 떨어지면 압력 커지겠죠. 그럼 디스크 더 빨리 망가집니다. 강화가 필요한 거 아니라 허리를 코어에 대한 인지라고 저는 요 내용은 제가 책에 나오면 3월 달에 책에 나오니까 관심 가져 줬으면 좋겠고요. 코어를 부드럽게 인지하고 잘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디스크가 안 망가지게 관리하는 건 중요합니다. 허리 퇴행의 신호거든요. 디스크가 망가지는 게. 디스크가 안 망가지게 관리되는 게 중요한 거지 디스크가 수액 탈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수액은 탈출 안 되고도 디스크 높이는 다 낮아져 가지고 허리 다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디스크 자체가 어두워지지 않아야 되고 디스크 자체에 퇴행이 진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제일 제가 설명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거는 디스크란 병이랑 디스크가 나빠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HLD 디스크 수액 탈출증은 수액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상태나 늘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디스크의 퇴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디스크의 퇴행이 더 중요한 겁니다. 디스크 퇴행이 진행하지 않게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디스크 퇴행이 진행하지 않으려면은 코어를 부드럽게 활용하는 생활 습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환자분들은 코어를 거의 느끼실 수가 없거든요. 거의 요가 전문가, 필라테스 전문가, 재활 전문가들만 심부의 코어를 따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환자분들 입장에서 그걸 보통 균형 감각이라고 느끼시게 됩니다. 몸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 어르신들 보면은 "나 잘 걷는다. 1000보 20,000보 걷는다." 자랑하시는 분들 많은데 보폭이 좋게 몸이 체중이 팍팍 쏘면서 탁탁탁탁탁탁 벌어지면서 10,000보 20,000보 걷는 분들 계세요. 그럼 허리 정말 빨리 망가집니다. 노화가 엄청 촉진되고요.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3,000보 걷더라도 부드럽게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걸으면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허리에도 도움이 되고 따로 여러 가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요소가 많을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걷는지 신경 안 쓰고 몸이 급하게 흔들리고 쓸데없는 데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는 수명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말씀드리다 오늘 제가 강의 제목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6 님이 질문 주셨네요. MRI 엑스레이는 정상인데 허리를 펴거나 오래 서 있으면 뻐근하고 숙이거나 기대면 편해집니다. 양쪽 다리 느낌과 발목 저리 느낌도 있는데요. 디스크보다는 하관절이 기능성 요통, 신경 과민 패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4, 5년 정도 있는데 이런 경우 운동이나 자세 교정은 언제 치료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제가 조금 환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대목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결국 허리를 펴거나 오래 서 있으면 뻐근한 거는 코어가 약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배 앞쪽에서 몸을 받쳐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좀 전환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사람 머리나 팔은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허리뼈는 뒤에 있고요.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속근육 코어에 대한 인지가 약해져서 이거를 힘을 주고 쓰는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피면은 이게 받쳐줘야지 허리에 부담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협착증이 정말 심하신 분들 제가 뭐 맨날 제가 수술을 자주 하니까 거의 매일 하니까요. 수술하고 보면은 똑바로 쓰는 걸 힘들어서 못 쓰세요. 외래에서 본 분들도 1초도 못 써 있습니다. 1초만 지나면은 손으로 뭘 잡아야 되거나 어깨를 뒤로 빼서 체중을 뒤로 밀지 않으면 못 서 계세요. 이거를 팔을 내리는 순간 여기에서 힘을 받거든요.
여기서 힘을 받으면은 뭔가 불편한 느낌이나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다시 팔을 자꾸 뒤로 가고 무릎을 굽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 균형 감각이 몸에서 되게 큰 걸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1716년 같은 경우에는 이 코어 자체에서 심부코어, 복ኮ인근이 받쳐주는 능력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거일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환자분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후관절, 그러니까 허리의 문제를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에 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허리만 가지고 걷는 게 아니라 배에서 받쳐줘야 되고요. 척추뼈에서 받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배에서도 받쳐줘야 되고요. 이게 능동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뇌에서 이 척추뼈와 배에서 근육에 오는 신호를 센싱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 조절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밸런스가 깨지면 허리가 아파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밸런스가 깨지면 허리가 아픈 건데 허리만 계속 치료를 하면 답이 안 나오겠죠.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봐서 어떻게 관리할지를 보셔야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환자분한테 말씀드린 건 자세 교정은 필요가 자세 교정 운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그러니까 극단점, 그러니까 매우 단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지 자세 교정이잖아요. 우리는 움직일 때 아프잖아요. 정지된 자세가 교정이 된다고 해서 움직일 때 자세 교정이 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 교정이 카이로프랙틱도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을 이완시켜 주니까. 이완되지 않는 것 자체가 통증의 원인이니까. 근데 정지 자세에서 정렬을 발휘하는 게 움직일 때 자세를 발휘하는 것과 큰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자세 교정이 아니라 운동보다는 저는 그냥 균형 감각을 기르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몸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 하시면 좋은지는 제가 슬로우 워킹, 슬로우 러닝, 필라테스, 요가, 그런 것들, 태극권, 숨쉬기 훈련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겉근육을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겉근육, 그러니까 근육을 짜는 거를 환자분들이 운동 이미지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고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 하면 겉근육을 쓰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고요. 몸의 균형 감각을 기르는 훈련을 꾸준히 해 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176님이 척추관 박하신경 쪽에 차단술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시는데요. 그 차단술이 다리에 있는 발목과 다리의 저린 느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셨겠지만 도움이 되셨겠지만 오래 서 있으면 허리를 펴고 오래 서 있으면 뻐근한 건 효과가 없으셨을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증상입니다. 오래 서 있으면 뻐근한 증상. 그거가 더 중요한 증상이세요. 그거가 더 중요한 증상이고 허리를 똑바로 펴고 못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행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노화를 어마어마하게 촉진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촉진하는 상황인데 아픈 것만 치료하면 몸이 안 늙지가 않아요. 그래서 통증 치료보다는 근본적으로 안 아프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말이 맞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리 저린 증상이랑 몸을 못 피는 게 같이 있는데 환자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아픈 게 있으니까 못 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픈 거 통증 치료를 계속하세요. 아픈 걸 통증 치료를 계속한다고 해서 몸의 밸런스가 좋아지지가 않으세요. 몸의 밸런스가 떨어져서 아픈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몸의 균형 감각을 기르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고 요번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심화된 내용은 나중에 제 책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더 질문. 코어 강화 운동이 허리 통증에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삼가해야 되는데지요. 근데 보통은 제가 꼭 말씀드린 게 코어가 더 강하게 작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코어 강화 운동들은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한 코어 강화 운동들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환자분 연령이나 그러니까 안 아프게 위한 코어 강화 운동이 아니에요. 보통 스쿼트를 허리가 아프면 다 코어 강화 운동이 스쿼트가 풀 스쿼트 자세가 잘 나올 수 있으면은 허리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르신이
어르신이 몸에 균형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아무리 한다고 풀스쿼트가 되진 않거든요. 아무리 한다고 풀스쿼트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 운동으로 극복하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은 안 아픈 동작을 많이 해서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동작이 늘어나서 나중에 운동까지 파워까지 기르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돼야지, 통증을 참고 운동을 해서 이 통증을 극복하겠다, 그렇게 무용담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아는데요. 보통 그분들은 지나고 나서 좋게 그렇게 그러니까 무용담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사람 몸은 소중하니까 몇 명이 성공한 방법으로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고 꼭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그래서 아픈 때 통증으로 극복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몸을 아픈 상태에서는 몸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법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보통 재활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딱 코어 강화 운동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요. 고전적인 재활은 금지와 강화입니다. 특정 동작하지 말고 운동으로 강화한다. 이게 옛날 얘기고요. 요새는 인지재활 치료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노인분들 치료해 보시면은 그게 아예 아픈 거 금지하고 강화한다는 게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를 모를 수가 젊은 분들한테 통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세 드시면 통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균형도 잘 못 잡는데 금지를 하고 강화 운동을 해 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훈련 같은 것들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질문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루하루 지내시는데 제가 제 조금 작은 부족한 지식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